1945년 1월 27일 오전 11시 42분. 상사 로버트스는 B-29 슈퍼포트리스 블록 52분의 중앙화기 관제소 뒤에 웅크린 채 산소 서리가 피어오르는 것을 플렉시글라스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그가 속한 편대는 태평양 상공 28,000피트까지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22세 대일 작전 11회 출격, 격추 기록은 0. 일본군은 최소 40대의 전투기를 동원해 요격에 나섰습니다. 이번 도쿄 새벽 공습에서 말이죠. 로버트스는 제49차 폭격 비행대대에서 가장 어린 포수였습니다. 그의 두 손은 컨트롤러를 단단히 잡고 있었죠. 이 시스템은 B-29 기체 곳곳에 분산 배치된 4개의 원격 제어 포탑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각 포탑에는 0.59경 기관총 이정이 장착되어 있었죠. 그는 나고야 상공에서 2번, 일본 해안 상공에서 1번 발포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전투기가 추락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죠. 제73 폭격 비행단은 11월부터 사이판에서 출격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방식은 언제나 똑같았죠. 28,000피트에서 30,000피트 상공에서의 고고도 정밀 폭격, 영하 50도의 기온과 제트 기류 폭풍은 너무나 격렬해서 조종사조차 보정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전투기는 매번 B-29를 따라 상승했죠. 1월 중순까지 비행단은 31대의 B-29를 잃었습니다. 전투기와 고사포에 의해 격추된 것이죠. 이는 31개의 승무원팀, 즉 340명의 조종사를 의미했습니다. 가장 큰 손실은 1월 14일 나고야 상공에서 발생했습니다. 20분도 채 되지 않아 5대의 슈퍼포트리스가 추락했습니다. 독일의 판터와 티거 전차는 미군 전차병들에게 장갑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일본 전투기들은 B-29 승무원들에게 고도 제한에 대한 값비싼 수업을 하고 있었죠. 나카지마 기-44는 8분 만에 28,000피트까지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미 정보 장교들은 이 전투기를 도조라고 불렀고 일본 조종사들은 쇼키라고 불렀습니다. 커디를 번역하면 퇴마사입니다. 이 이름은 정말 딱 들어맞죠. 기-44는 12.7mm 기관총 사정을 장비하고 있었고 또는 20mm 기관포 이문을 장착했습니다. 높은 고도에 희박한 공기 속에서 B-29의 방어 포수들은 얼어붙은 기계 장치와 산소 부족 증상으로 고군분투했습니다. 전투기 한 대는 비교적 여유롭게 여러 번 사격할 수 있었죠. 더 무서운 것은 충돌 공격이었습니다. 1944년 8월부터 일본 조종사들은 탄약이 떨어지자마자 의도적으로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B-29와요. 이것은 가미카제 특공대의 정식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절망적인 수학적 계산이었죠. 전투기 한 대로 폭격기 한 대를 맞바꾸는 것은 받아들일 만한 거래였습니다. 폭격기 한 대의 가격이 60만 달러이고 11명의 6개월간 훈련받은 승무원을 태우고 있다면 말이죠. 도쿄 근처 나리마스 비행장에 주둔한 제47전대는 이 전술을 전문적으로 훈련하는 특별한 제공 부대를 두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보 당국은 이 부대가 충돌 공격을 통해 최소 3대의 B-29를 파괴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추가로 7대가 불시착 후 심각한 손상으로 폐기되었습니다. 다이아 52호는 동체에 6톤의 고폭탄을 싣고 있었고 목표는 도쿄의 항만 시설이었습니다. 기상 정찰기는 주 목표 상공이 맑고 구름 한 점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유관 폭격을 의미했고 편대가 폭격 항로에서 안정적인 비행을 유지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또한 전투기가 완벽한 사격 각도를 잡을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채는 그날 새벽 4시 임무 브리핑에서 승산에 대해 통보받았습니다. 이번 공습에는 62대의 B-29가 참가할 예정이었습니다. 정보 당국은 구대가 귀환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첸과 그의 승무원들이 이어지는 전투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알고 싶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는 저희가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잊혀진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시 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11시 58분, 편대는 일본 해안선을 넘어섰습니다. 그 주 섬의 레이더 관제사들은 즉시 그들을 추적했습니다. 도쿄 전역에 대공 경보가 울려 퍼졌죠. 나리마스 비행장에서 조종사들은 활주로에서 이미 예열된 전투기로 달려갔습니다. 정오 12시 정각, 첫 번째 기 44 전투기들이 이륙했습니다. 다가오는 폭격기 편대를 맞이하기 위해 남동쪽으로 기수를 돌렸죠. 43대의 전투기가 스퀘어 52호는 단 한 대의 B-29가 단독 임무에서 마주했던 것보다 더 많은 적기와 첫 전투기는 12,000야드 밖에서 나타났습니다. 채는 광학 조준경으로 그를 보았죠. 검은 점이 흩어진 구름을 거의 수직으로 뚫고 위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점은 점점 커졌고 날개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기-44, 상징적인 신형 엔진 카울링이었죠. 전투기는 27,000피트 상공에서 뒤집혔고 편대의 선두 그룹을 향해 곤두박질 쳤습니다. 3대의 전투기가 더 뒤따랐죠. 채는 상단 전방 포탑을 돌려 이 급강화 공격을 추적했습니다. 원격 제어 시스템은 그가 조준할 수 있도록 해주었죠. 그의 위치에서 15피트 떨어진 곳에 장착된 기관총을요. 컴퓨터는 비행 속도, 고도, 그리고 B-29의 전진 운동을 수정했습니다. 이 기술은 혁명적이었지만 영하 50도에서는 매우 불안정하기도 했습니다. 선두 기-44는 800야드 거리에서 발포했습니다. 예광탄이 편대를 향해 날아왔죠. 채는 발사 버튼을 눌렀고 포탑이 맹렬하게 불을 뿜었습니다. 0.509경 탄환이 초당 2,800피트의 속도로 전투기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기-44는 급격하게 왼쪽으로 선회하며 편대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명중하지 못했죠. 전투기가 너무 빨리 이탈했습니다. 12시 7분, 편대는 전면적인 교전에 돌입했습니다. 전투기들이 사방에서 공격을 퍼붓습니다. 표준 전술은 11시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높은 쪽에서 진입하는 겁니다. 시속 400마일로 편대를 가로질러 급강하죠. 그리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급선회합니다. B-29의 집중 방어 사격을 피하기 위해서요. 단독 전투기는요. 근거리까지 공격을 감행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하지만 충돌 공격은 달랐습니다. 채네 기장이 2시 방향을 외칩니다. 높은 곳에 전투기가 한 대 있다고요. 채는 상단 포탑을 돌립니다. 기-44 한 대가 측면 공격을 준비하며 위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700야드. 전투기의 기수는요. 블록 52호를 정확히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채는 예측 사격으로 목표물을 조준합니다. 3초간 점사합니다. 철갑 소위탄이요. 전투기의 비행 경로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기-44의 엔진이 폭발했어요. 검은 연기가 엔진 덮개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전투기는 뒤집혀 추락하기 시작해요. 불꽃을 질질 끌면서요. 첫 번째 격추가 확인됩니다. 채는 축하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2대의 전투기가 또 나타났거든요. 이미 공격 위치로 돌입한 상태였죠. B-29 우측 버블, 포탑의 포수가 트인 59경 기관총으로 그중 한 대와 교전합니다. 후방 포수가 외칩니다. 전투기 한 대가 6시 방향 낮은 곳에서 접근하고 있다고요. 중앙에서요. 사격 통제 시스템은 채니 후방 하단 포탑을 자신의 조준 화면으로 조작하게 해줍니다. 그는 목표물을 추적하고 맹렬하게 사격합니다. 후방 포수가 이어받아 기-44의 한 부분에 총알을 퍼붓습니다. 전투기는 격렬하게 흔들리고 알루미늄 외피 조각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비행기는 수평 스핀에 빠져요. 두 번째 격추, 블록 52호의 전공으로 기록됩니다. 편대는 10시 19분 첫 폭격 항로에 도달합니다. 기사의 지점. 이때가 가장 취약한 순간이죠. 폭격기들은 6분간 수평으로 비행할 겁니다. 선두 폭격수들이 노든 폭격기를 동기화할 수 있도록 말이죠. 조준 중에는 항로 변경이 금지됩니다. 회피 기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전투기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44 14대가 폭격기 편대 위 3,000피트 상공에서 대형을 갖춥니다. 그들은 한 바퀴 돌고 두 바퀴를 돌아 협동 공격 전술 위치를 잡습니다. B-29의 방어 화력을 제압하기 위해서죠. 12시 21분 그들이 급강하합니다. 채는 조준경으로 그들을 겨냥하며 하나, 둘, 셋, 넷 전투기들이 편대를 이루어
10시 방향 상공과 2시 방향 상공에서 동시에 급강합니다. 이는 꽤 유리한 전술이었죠. 편대 포수들은 화력을 분산해야 할 것입니다. B-29 한대가 여러 공격자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방어 범위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죠. 첫 번째 편대가 1000야드 거리에서 발포합니다. 채는 선두 전투기를 교전합니다. 그의 예광탄은 편대 4달은 2대의 B-29 화력과 합쳐집니다. 기-44는 포탄 세례 속으로 곧장 날아들고 조종석 캐노피는 산산조각납니다. 전투기는 갑자기 오른쪽으로 맹렬하게 기술을 돌려 동료기와 충돌합니다. 2대의 비행기는 동시에 해체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격추. 하지만 두 번째 공격 편대는 혼란을 틈타 엄폐합니다. 기-44 2대가 이제 500야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빠르게 접근하고 있죠. 그들의 기관포가 불을 뿜고 있습니다. 채는 포구 성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조준경을 돌려 가장 가까운 전투기를 추적합니다. 기-44는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는 회피 기동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조종사는 충돌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4초 뒤 충돌, 채내 비행기와 그는 계속해서 상부 전방 포탑을 발사합니다. 총알을 기-44의 엔진 카울링 위로 쏟아붓습니다. 명중한 불꽃이 전투기 기수에서 번쩍입니다. 거리는 300야드로 줄어들고 200야드. 전투기는 연기를 뿜으면서도 여전히 가속합니다. 100야드. 기-44는 오후 12시 22분. 블록 52호의 3번 엔진과 충돌합니다. 충돌음은 강철 망치가 기차 보일러를 때리는 것 같았고 전투기의 프로펠러는 엔진 카울링을 파고듭니다. 금속이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B-29는 맹렬하게 오른쪽으로 요잉합니다. 3번 프로펠러가 떨어져 나갑니다. 공중에서 뒹굴며 사라지죠. 전투기의 날개가 잘려나갔어요. 기체는 B-29의 등 위에서 굴러가더니 사라집니다. 알루미늄 조각과 강철 파편이 포탑을 비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쇠는 비행기 전체가 격렬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죠. 비행 기관사 패널의 경고등이 깜빡입니다. 3번 엔진에 불이 붙었어요. 4번 엔진 유압이 떨어집니다. 기장은 오른쪽 2개의 엔진을 껐어요. 그리고 소화 시스템을 작동시켰죠. 스퀘어 52호는 이제 2개의 엔진으로만 비행합니다. 폭격기가 편대에서 이탈합니다. 분당 300피트 속도로 고도를 낮춥니다. 완벽하게 고립된 손상된 목표물이 된 거죠. 기-44 3대가 공격 대형에서 이탈하더니 이 손상된 B-29를 향해 돌진합니다. 그들은 고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속도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죠. 표준 교리에 따르면 손상된 폭격기가 폭탄을 버리고 기동성을 얻기 전에 신속하게 격추시켜야 합니다. 새는 위쪽을 돌립니다. 포탑이 첫 번째 공격자에 응사합니다. 전투기가 1시 방향 높은 곳에서 급강합니다. 거리는 1000야드, 그리고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새는 기다립니다. 조준 컴퓨터가 3초가 필요해요. 기동 목표에 대한 사격 조준점을 계산하기 위해 말이죠. 그는 스스로에게 발사를 참으라고 강요합니다. 800야드. 기-44의 기수에서 기관포 불빛이 번쩍입니다. 타나니 스퀘어 52호의 왼쪽 날개를 꿰뚫쳐 끊어진 배관에서 유압유가 뿜어져 나옵니다. 600야드. 쇠니 발사합니다. 4초간 점사. 예광탄이 명중합니다. 기-44의 조종석 덮개가 박살납니다. 전투기는 왼쪽으로 회전하며 추락합니다. 파편을 끌고 말이죠. 5번째 격추. 두 번째 전투기가 5시 방향에서 수평으로 날아와 공격합니다. 꼬리포수가 먼저 교전합니다. 그의 이중 59경 기관총이 6초 동안 맹렬히 발사됩니다. 기-44는 예광탄의 흐름을 뚫고 지나가지만 전혀 손상되지 않은 듯 보여요. 400야드까지 접근하죠. 꼬리포수의 기관총이 침묵했다. 탄약이 바닥났다. 아래로 가라앉은 후방포탑이 그의 통제하에 있었다. 기계식 연동장치가 둔하게 반응했다. 모든 시스템에서 유압 압력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전투기를 수동으로 추적했고 전방 조준경으로 목표를 겨냥했다. 2초간 점사했다. 총알이 기-444의 왼쪽 날개뿌리에 명중했다. 날개가 위로 부러졌다.
구조가 파괴되었다. 전투기는 회전하며 산산조각 났다. 12,000피트 상공에서 부서졌다. 6번째 격추. 하지만 3번째 공격기가 이 교전을 엄폐물 삼아 기 444 한 대가 현재 3시 방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300야드 밖, 날개는 수평을 이루고 기수는 다이아몬드 52호의 조종석을 똑바로 향했다. 전투기의 기관총은 침묵했다. 조종사는 이미 탄약을 모두 소진했다. 2번째 충돌 공격. 오른쪽 버블 포탑 포수가 발사했다. 총알이 기 444의 엔진에 불꽃을 뿜어냈다. 전투기는 빗나가지 않았다. 천멍은 위쪽 포탑을 오른쪽으로 돌렸다. 기계식 리미터가 비명을 질렀다. 그는 발포했지만 예광탄이 높게 나갔다. 과도하게 수정했다. 다시 발사했다. 명중탄이 전투기 동체를 가로질러 휩쓸었다. 기 444가 흔들렸다. 하지만 항로를 유지했다. 거리 100야드, 50야드. 전투기가 다이아몬드 52호의 1번 엔진에 충돌했다. 프로펠러가 산산조각 났다. 파편이 날개를 찢었다. 1 번연료 탱크가 파열되었다. 항공유가 기류 속으로 뿜어져 나왔다. 기 444의 동체가 두 동강 났다. 꼬리 부분은 B-29의 조종석 위로 굴러갔고 엔진과 조종석 부분은 왼쪽 날개에 처박혔다. 앞전에는 6피트 크기의 거대한 구멍을 찢어냈다. 다이아몬드 52호는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엔진이 단 하나뿐이었다. 2번 엔진. 비행기는 18,000피트를 뚫고 아래로 추락하고 있었다. 대기 속도가 시속 160마일 이하로 떨어졌다. 날개에서 기름이 새고 있었다. 유압 시스템이 고장 나고 있었다. 또 12대의 일본 전투기가 편대를 이루고 있었다. 세 번째 공격을 준비하면서 그의 두 손은 이미 감각이 없었다. 가압되지 않은 상태. 포탑 내부 온도는 영하 62도까지 떨어졌다. 그의 산소 마스크는 얼굴에 얼어붙었다. 얼음 결정이 광학 조준기를 덮었다. 그는 장갑 낀 엄지손가락으로 얼음 결정을 긁어냈다. 다가오는 전투기를 추적하며 12대의 기-44는 세 그룹으로 나뉘었다. 각 그룹당 4대씩 고전적인 늑대 때 전술이었다. 한 그룹은 고고도에서, 다른 그룹은 저고도에서 공격했다. 세 번째 그룹은 가장 먼저 생긴 방어의 허점을 노렸다. 이런 전술은 온전하고 전원이 탑승했으며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B-29에게도 매우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유압 시스템이 고장나고 화력 커버가 불완전한 손상된 폭격기에게는 이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쿼드런트 52호는 16,000피트를 지나 하강했다. 엔진 한 대만으로 손상된 날개에 엄청난 항력과 방향타가 고착된 상황에서는 고도를 유지할 수 없었다. 기장은 모든 불필요한 장비를 버리라고 명령했다. 탄약통, 공구 키트, 생존 장비까지 1파운드마다 모두 중요했다. 첫 번째 그룹의 4대 전투기가 12시 방향 고고도에서 급강하했다. 900야드 거리에서 선두기를 공격했다. 상부 포탑은 반응이 느렸다. 유압은 30%로 떨어졌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포했다. 반동은 포탑 전체를 흔들었다. 예광탄이 급강하는 전투기를 향해 날아갔다. 기-44는 오른쪽으로 급격히 회전하며 추적했다. 다시 발포했다. 두 번째 점사 공격이 전투기의 왼쪽 날개를 명중했다. 외피가 벗겨지고 구조 부품이 노출되었다. 날개가 부러졌다. 전투기는 격렬하게 굴러떨어지며 추락했다. 7번째 격추였다. 편대 중 남은 3대의 전투기는 계속 공격했다. 그들은 600야드 거리에서 동시에 발포했다. 기관포탄과 기관총탄이 3개의 다른 각도에서 쿼드런트 52호에 집중되었다. 조종석에는 여러 종류의 탄약이 가득했습니다. 조종석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기체를 휩쓸며 들이닥쳤습니다. 주 사수는 20mm 고폭탄에 맞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폭사했습니다. 채는 충격에도 무사했습니다. 그는 포탑을 돌려 두 번째 전투기를 추적했습니다. 조준 컴퓨터는 이미 먹통이었습니다. 유압 장치 고장으로 자동 보정 시스템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는 수동으로 조준했습니다. 본능과 11번의 임무에서 쌓인 경험을 믿고 목표보다 2발 앞서 사격했습니다. 점사로 불을 뿜었지만 목표보다 낮게 빗나갔습니다.
전투기 동체 하부에서 총알이 불꽃을 튀기며 튕겨나갔습니다. 기-44는 급히 왼쪽으로 선회하며 이탈하고 상승했습니다. 연기를 질질 끌면서 말이죠. 격추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채는 세 번째 전투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 전투기는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400야드 거리에서 거의 수직으로 급강하고 있었습니다. 채는 6초간 전열을 다해 사격했습니다. 영하의 기온임에도 불구하고 총열은 여전히 과열되어 있었습니다. 예광탄이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기-44는 탄막을 뚫고 곧장 돌진했습니다. 엔진 카울링에 명중탄이 박혔습니다. 프로펠러가 멈춰 섰습니다. 풍차처럼 헛돌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기는 기술을 아래로 꺾었습니다. 시속 200마일로 블록 52의 왼쪽 날개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래쪽 구름 속으로 추락했습니다. 8번째 격추가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편대의 4번째 전투기가 혼란스러운 위치를 틈타 측면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9시 방향에서 수평 비행으로 접근했습니다. 500야드 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왼쪽 기포형 포탑에서는 포수가 그의 쌍열 M2 중기 관총으로 응사했습니다. 전투기는 급선회하여 300야드까지 접근했습니다. 기총으로 긴 점사를 퍼부었습니다. 총알이 블록 52의 왼쪽 수평 안정판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조종 케이블이 끊어졌습니다. 비행기는 심하게 요동치며 편향되었습니다. 방향타가 왼쪽으로 완전히 꺾인 채 고정되어 버렸습니다. 기장은 조종관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오른쪽 날개를 눌렀습니다. 단일 엔진의 출력을 줄였습니다. 편향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채는 공격하는 전투기가 기체 아래를 스쳐 지나가는 것을 추적했습니다. 하부 포탑에서 기계식 연동장치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뚝뚝 끊기더니 포탑이 15도 회전한 후 멈췄다. 유압 장치 고장. 후방 사수가 사격을 인계받는다. 그의 기관총은 여전히 정상이다. 기계식 조작이라 유압이 필요 없다. 그는 기-44가 공격 항로에서 기술을 들어 올릴 때 4초간 연속 사격을 퍼붓는다. 총알이 전투기 꼬리 부분을 명중하자 방향타가 떨어져 나갔고 기-44는 제어 불가능한 수평 스핀에 빠진다. 9번째 격추가 블록 52호 기체 명의로 기록된다. 2차 공격 때 전투기 4대가 이미 진입했다. 2시 방향 고각 측면에서 공격해온다. 블록 52호는 14,000피트에서 계속 하강 중이며 공중 속도는 시속 140마일. 임계 저속이다. 폭격기가 실속 속도에 근접하고 있다. 엔진 하나로는 손상된 날개와 고착된 방향타 상황에서는 충분한 추진력을 만들어낼 수 없어 제어 가능한 비행을 유지할 수 없다. 체내 상부 포탑 탄약은 15발만 남았고 하부 포탑은 이미 작동 중지다. 기포 포탑은 탄약이 부족하다. 후방 사수에게는 대략 60발 정도 남았다. 전투기 4대가 빠르게 다가온다. 기-44들은 두 팀으로 나뉘었고 전투 경험은 일본 조종사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손상된 B-29도 여전히 치명적인 방어 화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여러 각도에서 협동 공격하는 것이 여전히 가장 안전한 방법임을. 첫 번째 팀은 2시 방향 높은 곳에서 급강하고 두 번째 팀은 4시 방향에서 빈비는 따라붙을 공격을. 채는 첫 번째 팀의 선두 공격기를 추적한다. 거리는 800야드. 상부 포탑이 그의 제어에 반응하지만 동작은 뻑뻑하다. 유압유가 비행기 곳곳 파열된 관에서 새고 있다. 그는 700야드까지 기다렸다. 조준경을 맞춘다. 남은 15발의 총알을 차례로 점사로 쏘아낸다. 예광탄이 기-44의 엔진 위로 집중된다. 피탄된 총알이 카울링 위에서 섬광을 일으키고 프로펠러가 산산조각나고 금속 파편이 흩날린다. 엔진이 멈춰버린다. 전투기가 뒤집힌다. 거꾸로 날며 추락한다. 연기를 끌면서 10번째 격추. 상단 포탑의 기관총은 탄창이 비어 찰칵거리는 소리를 낸다. 체내 주요 방어 진영은 이제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는 연결 통로를 기어갔다. 비가 앞 후방 구역으로 들어간다. 우측 버블 포탑 사수는 어깨에 파편을 맞아 무기를 조작할 수 없었다. 첸이 그의 자리를 대신했다. 첫 번째 편대의 두 번째 전투기가 이미 공격을 시작했다. 600야드 거리에서 급강하며 첸은 쌍으로 연결된 59경 기관총의 수동 제어기를 꽉 쥐었다. 컴퓨터 보조도 없고
유압 보조도 없이 순수한 체력만으로 무기를 돌려야 했다. 조준을 유지해야 했다. 기 444가 400야드에서 사격했다. 기관포탄이 스퀘어 52호의 오른쪽 날개를 관통했다. 채는 두 칸 앞을 겨냥하고 방아쇠를 당겼다. 반동이 그의 어깨를 강타했다. 탄피가 굴러떨어져 수거함에 담겼다. 점사 사격이 전투기의 조종석을 명중했다. 조종석 캐노피가 산산조각 났다. 기 444가 맹렬히 왼쪽으로 롤하며 회전하며 추락한다. 11번째 격추. 하지만 두 번째 편대 전투기들이 이미 공격 항로에 진입했다. 그들은 4시 방향에서 300야드 거리를 두고 수평 비행으로 진입했다. 접근하면서 사격했다. 한 대는 조종석을 겨냥했고 다른 한 대는 연료 탱크가 있는 곳을 겨냥했다. 후방 사수는 뒤따르는 전투기를 상대했다. 그의 남은 탄약은 5초간의 점사로 쏟아져 나왔다. 예광탄이 기 444의 기술을 휩쓸었다. 전투기의 아뷰리가 폭발했다. 비행기가 급격하게 위로 치솟으며 공격에서 벗어났다. 12번째 격추. 확인 완료. 누군가 전투기가 11,000피트 상공에서 구름을 뚫고 추락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조종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두 공격기는 계속해서 공격했고 채는 기관총을 돌렸지만 각도가 맞지 않았습니다. 버블터릿은 충분히 앞으로 회전하지 못했고 4시 방향 상공에 있는 목표물과 교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위협을 보지 못했습니다. 왼쪽 버블터릿 사수가 사격을 넘겨받았습니다. 그의 위치는 전방 시야가 더 좋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30발을 쏘아 기 44의 왼쪽 날개 뿌리를 명중시켰습니다. 파열된 연료 탱크에서 연료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전투기는 급선회하며 이탈했습니다. 손상된 날개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했고 날개부에서 구조적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날개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전투기는 회전하며 추락했습니다. 13번째 격추입니다. 스퀘어 52호는 이제 일본 전투기 13대를 격추했습니다. 항공기 1대, 승무원 1명, 13개의 확인된 전과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B-29는 12,000피트 상공에서 계속해서 하강했습니다. 죽음의 방향으로 마구 쏠리고 있었습니다. 통제 비행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손상된 날개는 구조적 온전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4대의 전투기로 이루어진 세 번째 웨이브가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마지막 공격자들이었습니다. 일본 전투기 조종사들은 엄격한 연료 제한 아래에서 작전 중이었습니다. 기 44의 전투 출력 설정 시 작전 반경은 약 200마일이었습니다. 전투기는 이미 40분 동안 공중에 있었고 약 10분 정도의 연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이탈하여 청정공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1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4대의 기 44가 종대 대형으로 늘어섰습니다. 급강화 공격도 아니었고 고고도 측면 진입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위치를 잡고 연속적인 충돌 공격을 감행하고 있었습니다. 전투기 4대, 4번의 고의적인 충돌. 일본 조종사들은 계산했습니다. 단 한 대라도 성공한다면 스퀘어 52호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첸은 버블터릿의 작은 창을 통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투기는 14,000피트 상공에 있었습니다. 폭격기 후방 2마일 지점. 속도와 고도를 맞춥니다. 최후의 돌진을 준비합니다. 그는 더 이상 탄약이 없습니다. 후방 사수는 더 이상 탄약이 없습니다. 상부 포탑은 이미 작동 불능입니다. 하부 포탑은 이미 작동 불능입니다. A-스퀘어 52호의 방어 무기는 이미 소진되었습니다. 4대의 전투기, 공발의 총알, 태평양 상공만 2,000피트. 충돌 편대의 선두에 선기 44가 가속했습니다. 거리는 1마일. 전투기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가볍게 하강하고 있습니다. 표준 충돌 전술. 충돌 속도는 최소한 매시 300마일에 도달해야 합니다. 목표물의 구조적 파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느린 충돌은 때때로 폭격기가 손상을 입고도 생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은 창문 프레임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총도 없고 탄약도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장은 회피 기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장 나 멈춘 방향타는 그의 조종 능력을 제한했습니다. B-29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어질 뿐입니다. 그는 격렬한 회피 동작을 할 수 없습니다. 전투기의 조준을 방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기-44는 반 마일까지 접근했습니다. 진은 이제 세부 사항들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전투기의 짙은 녹색 위장 도색, 기체의 붉은색 히노마루 표식, 프로펠러 스피너는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그것이 제-47 비행전대에 속한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4분의 1마일, 전투기의 기수가 A-스퀘어 52호의 수직꼬리 날개를 똑바로 향하고 있습니다. 15초 후, 충돌. 기-44의 엔진에서 검은 연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A-스퀘어 52호로부터의 전투 손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계 고장입니다. 나카지마 하-109 신형 엔진은 고출력 설정 시 성능이 불안정했습니다. 최대 전투 출력을 장시간 사용하면 실린더 헤드 온도가 설계 한계를 초과하게 됩니다. 고착 멈춤은 흔한 현상입니다. 전투기의 프로펠러가 회전을 멈췄습니다. 엔진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추진력이 없습니다. 기-44는 요격 항로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속도와 고도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조종사는 엔진을 다시 시동하려 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전투기는 A제곱 52호의 꼬리 부분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그의 충돌 공격은 기계적 고장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방어 사격이 아니었습니다. 14번째 격추 기록은 A제곱 52호에게 돌아갔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말이죠. 어떤 포수도 이 승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기는 전투 손상과 이로 인한 긴장한 엔진에 가해진 압력으로 인해 손상된 것입니다. 정보 장교들은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이 기-44가 도쿄 동쪽 18마일 태평양에 추락했음을요. 조종사는 생존하지 못했습니다. 14번의 격추가 확인된 B-29 함대는 단일 임무에서 태평양 전구의 어떤 폭격기보다도 가장 뛰어난 전과를 올린 기체였습니다. 남은 3대의 전투기는 충돌 공격을 포기했습니다. 연료 상태는 위기였습니다. 그들은 북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나리마스 방향으로 상승하며 떠났습니다. 교전은 끝났습니다. A제곱 52호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적군 영토 상공만 2000피트에서 엔진 한 대로만 살아남은 것은 사이판 해수면에서 살아남은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션은 연결 통로로 기어 돌아가 비행 기관사와 함께 손상을 평가했습니다. 손실 목록은 참담했습니다. 1번 엔진은 충돌 공격으로 파괴되었습니다. 3번 엔진도 충돌 공격으로 파괴되었습니다. 4번 엔진은 유압 고장으로 꺼졌습니다. 2번 엔진은 작동 중이었지만 실린더 헤드 온도가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좌측 날개 구조 손상, 우측 날개 연료 누출, 유압 시스템 용량 15%, 방향타 고착, 전방 포수 전사, 우측 기포창 포수 중상, 무선 나침반 손상, 구명 밸브 하나가 전투기 기관포 사격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사이판까지의 거리는 1512마일이었습니다. 현재 공중 속도로 비행 시간은 약 11시간이었습니다. 남은 연료는 최대 9시간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만약 이 번엔진마저 계속 고장 없이 작동한다면 수치가 맞지 않아 비행 엔지니어는 해결책을 제시했어. 4번 엔진을 재시동하는 것. 이 엔진은 첫 충격 공격 후 낮은 유압 때문에 꺼졌지만 파괴되지는 않았어. 작동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되진 않았어. 그저 예방 차원의 셧다운이었을 뿐이야. 연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엔진을 작동시키면 30분 안에 엔진을 파괴하게 될 거야. 하지만 30분간의 추가 추력은 충분한 비행 속도를 제공하여 전체 연료 소모를 줄이고 비행 거리를 늘릴 수 있었어. 기장은 재시동을 승인했어. 4번 엔진이 컥컥거리더니 시동이 걸리고 불안정하게 작동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추력을 발생시켰지. A제곱 52호는 가속하여 시속 170마일에 도달했어. 여전히 정상 순항. 속도보다 훨씬 낮았지만 하강 속도를 늦추기엔 충분했어. 폭격기는 1만 피트 고도에서 수평 비행으로 전환했어. 편대는 이미 도쿄로 계속 날아가고 있었어. 그들을 기다리지 않고 말이야.
임무는 이미 완료되었고 폭탄은 이미 투하되었지. 다른 B-29들은 이미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사이판으로 돌아가고 있었어. A제곱 52호는 홀로 태평양 상공에 남아 두 대의 손상된 엔진과 고장난 시스템, 그리고 부족한 연료를 안고 있었어. C는 부상당한 기포창, 포수를 더 편안한 위치로 옮기고 파편으로 인한 상처에 압박 붕대를 감았어. 구급 상자 안에 마취 주사기는 이미 얼음덩이가 되어버렸지. 통증 관리가 불가능했어. 포수는 의식을 유지했지만 계속 피를 흘리고 있었어. 사이판까지 11시간. 그들이 도착할 수 있다면 말이야. 4번 엔진은 14시 20분에 고장났어. 정확히 재시동 후 28분 만이었지. 실린더 헤드는 과열되어 허용 한계를 넘어섰고 내부 부품들이 고착되어 버렸어. 프로펠러는 6초간 헛돌다가 완전히 멈춰버렸어. 기장은 프로펠러를 즉시 패더링 시켰어. 저항을 줄이고 연료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에이스퀘어드 52호는 다시 엔진 하나로 돌아왔어요. 고도는 즉시 하강하기 시작했죠. 1만 피트, 9,500, 9,000. 이 버니치에 있던 유일한 커티스 라이트 신형 엔진이 이제 홀로 짊어지게 됐죠. 32톤에 달하는 손상된 폭격기를 공중에 띄워 유지해야 하는 책임 말이에요. 항법사는 새로운 연료량을 계산했고 비행 가능 시간은 7시간으로 추정됐어요. 사이판까지의 거리는 여전히 900마일. 수학적으로는 여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죠. 비행 기관사는 폭탄창 연료 탱크를 버리자고 제안했어요. 이 보조 연료 탱크들은 B-29가 일본 상공에서 장거리 임무를 수행할 때 항속 거리를 늘리기 위해 설치된 것이었죠. 그것들은 이미 비어 있었지만 연료 탱크 구조 자체의 무게를 여전히 싣고 있었어요. 약 400파운드, 전혀 쓸모없는 고정 하중이었죠. 연료 탱크는 14시 45분에 버려졌고 B-29는 약간 상승하며 100피트의 고도를 회복했어요. 연료 소모 계산은 6분 더 나아졌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았죠. 채는 우측 버블, 창 위치에서 부상당한 포수와 함께 있었어요. 파편 상처는 이미 지혈되었지만 그는 쇼크 상태였죠. 비가압된 기체 안에서 중심 체온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채는 자신의 발열 비행복 내피를 벗어 포수에게 감싸줬어요. 내피의 전기 발열 요소는 작동 중이었고 배터리로 전원이 공급되었죠. 비행기의 고장나는 시스템과는 독립적으로요. 15시 정각, 항법사는 잠재적인 해결책을 찾아냈어요. 이오지마. 그 섬은 현재 위치에서 640마일 떨어져 있었고 해병대는 아직 침공하지 않았어요. 그 섬은 여전히 일본군이 통제하고 있었죠. 하지만 미군 잠수함은 가끔 이오지마 근처 해역에서 수면 위로 떠올라 추락한 B-29 승무원을 구출하곤 했어요. 만약 에이스퀘어드 52호가 이오지마 근처 해역에 도달할 수 있다면 그리고 성공적으로 비상 착륙했어요. 잠수함이 그들을 태울 수도 있었죠. 하지만 기장님이 이 계획을 거부했어요. B-29의 망망대의 비상 착륙 생존율은 약 40% 정도였거든요. 이미 기체 손상이 있는 데다가 방향타까지 고장난 B-29였으니 비상 착륙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할 게 뻔했죠. 폭격기는 충돌 시에 산산조각 날 가능성이 컸고요. 설령 승무원들이 비상 착륙에서 살아남는다고 해도 그들은 전투 지역의 바다 한가운데에 남겨질 거고 생존 장비는 턱없이 부족했죠. 결국 사이판으로 계속 비행하기로 결정했어요. 오후 4시 정각, 에이스퀘어 52호는 국제 날짜 변경선을 넘었어요. 항해사는 그들의 위치를 표시했죠. 사이판까지 남은 거리는 700마일. 연료는 5시간 40분 비행할 양밖에 없었고요. 격차는 줄어들고 있었지만 여전히 섬에 도착하기 전에 연료가 바닥날 가능성이 더 컸어요. 비행 기관사는 불필요한 전기 시스템을 끄기 시작했어요. 항해등, 조종실 계기판, 난방장치, 내부 조명까지 모든 시스템은 작동 중인 엔진으로 구동되는 발전기에서 전력을 공급받아야 했거든요. 전력 부하가 적다는 것은 엔진에 걸리는 저항이 적다는 뜻이고 저항이 적다는 건 곧 더 좋은 연비를 의미했죠. 기내 온도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졌어요.
오후 5시 30분, 도쿄 임무를 마친 B-29편대가 머리 위를 지나갔어요. 그들은 18,000피트 상공에서 밀집 대형으로 비행하고 있었고 모든 엔진이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었죠. 그들의 속도는 시속 270마일이었어요. 약 4시간 후에 사이판에 도착할 예정이었죠. 에이스케어 52호는 8,000피트 상공에서 시속 160마일로 비행 중이었어요. 사이판 도착 예상 시간은 7시간이었고 연료 소진 예상 시간은 4시간 50분이었죠. 오후 6시 정각, 우측법을 창포수가 의식을 잃었어요. 그의 호흡은 미약했고 맥박도 약했죠. 의무병은 그를 계속 지켜봤지만 이미 얼어붙은 모르핀 주사기 외에는 이미 감겨진 압박 붕대 외에는 어떤 의료용품도 없었습니다. 18시 45분, 이 번엔진이 불안정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실린더 헤드 온도가 치솟고 있어요. 붉은 영역으로 진입하죠. 유압도 불안정하게 흔들립니다. 엔진은 이미 최대 지속 출력으로 거의 7시간 동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커티스 라이트 R3350 성형 엔진은 정상적인 조건에서 정격 최대 지속 출력으로 최대 4시간까지 작동 가능합니다. 이건 절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죠. 비행 엔지니어는 출력을 약간 낮췄습니다. 엔진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비행 속도는 시속 150마일로 떨어졌습니다. 연료 소모량은 개선되었지만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늘어났습니다. 19시 정각, 항해사는 사이판까지 400마일 남았다고 계산합니다. 남은 연료는 3시간 20분어치로 추정되었죠. 계산상으로는 여전히 부족했지만 격차는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20시 정각, 오른쪽 버블 창의 포수가 숨을 멈췄습니다. 채는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지만 꽁꽁 얼어붙은 공기 때문에 두꺼운 비행복 위로 가슴 압박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4분 후, 비행 엔지니어는 사망을 선고합니다. 포수의 시신은 그 자리에 남겨졌습니다. 그를 옮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죠. 오히려 승무원들의 생존에 필요한 체력만 소모할 뿐이었습니다. 이 번엔진은 계속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실린더 헤드 온도는 붉은 영역에 머물렀지만 엔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압은 평방 인치당 40에서 60파운드 사이를 오르내렸죠. 최소 허용 압력이 50이었으니 엔진은 치명적인 고장 직전에서 작동하고 있던 겁니다. 21시 정각, 항해사는 항해등을 발견합니다. 해군 구축함 한 척이 동쪽으로 20마일 떨어진 곳에서 포착되었죠. 유황도 남쪽에서 순찰 중이었습니다. 구축함은 그들을 도울 수 없었습니다. 비행 중인 항공기에 접근할 수도 없었고 연료를 공급할 수도 없었죠. 하지만 구축함의 위치는 확인해 주었습니다. 항해사의 계산이 정확하다는 것을요. 21시 45분, 연료 게이지는 30분 남았음을 보여주었고 사이판까지의 거리는 120마일이었습니다. 현재 비행 속도로는 말이죠. 목적지까지 남은 시간은 48분. 격차는 아직 충분히 좁혀지지 않았어요. 비행 엔지니어는 남은 연료를 전부 날개 연료 탱크에서 이 번엔진의 전용 연료 탱크로 옮깁니다. 연료 펌프 교차 공급 밸브, 비상 시스템. 비행기 안의 모든 항공유 한 방울 한 방울까지 유일하게 작동하는 엔진으로 보내졌어요. 22시 정각, A제곱 52호는 사이판에서 6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연료 게이지는 15분을 표시해요. 항해사는 섬의 남쪽 끝에 있는 에이슬리 비행장 활주로 등불을 볼 수 있습니다. 거리는 8마일. 폭격기는 4,000피트 고도에서 하강 중입니다. 이 번엔진이 컥하고 멈칫거렸어요. 연료 공급이 중단된 거죠. 엔진은 다시 시동이 걸렸지만 20초간 부드럽게 작동하더니 또다시 컥 하고 멈춥니다. 프로펠러는 헛돌기 시작하고 엔진은 다시 시동이 걸려요. 출력이 불안정합니다. 활주로에서 3마일, 고도 2,000피트. 에이슬리 비행장 관제탑이 A제곱 52호의 비상 경로 변경을 승인합니다. 구조대원 대기. 구급차가 활주로를 따라 제자리에 배치됩니다. 착륙 장치를 내릴 수 없어요. 유압 시스템이 고장 난 거죠. 비행 엔지니어는 비상 수동 장치를 사용하여 수동으로
앞 착륙 장치를 내리려 시도합니다. 왼쪽 주 착륙 장치가 내려지고 오른쪽 주 착륙 장치도 내려왔어요. 여전히 접혀 있어요. 전투기 공격으로 손상된 거죠. 활주로에서 1마일, 고도 1000피트. 이 번엔진이 완전히 꺼집니다. 연료 고갈, 프로펠러가 멈춰 섰어요. A제곱 52호는 글라이더가 된 거죠. 32톤의 알루미늄 합금 강철에 동력이 없습니다. 착륙 장치도 비대칭이에요. 기장은 활주로를 조준합니다. 비행 속도는 시속 130마일, 하강률은 분당 800피트. 너무 빠르고 너무 가파르네요. B-29는 300피트 고도에서 활주로 입구를 넘었어요. 여전히 너무 높습니다. 폭격기는 활주로 중간에서 시속 110마일의 속도로 착륙했습니다. 왼쪽 주 착륙 장치가 즉시 부러졌고 비행기는 왼쪽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왼쪽 날개가 활주로 표면에 충돌했습니다.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가 나고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A제곱 52호는 1500피트를 미끄러진 후 활주로 옆 진흙탕에 멈춰 섰습니다. 생존한 모든 승무원은 후방 탈출구로 대피했습니다. 10명은 살았지만 상부 포탑 사수와 오른쪽 기포창 사수는 생존하지 못했습니다. 비행기는 전손 처리되었고 구조적 손상이 너무 심해서 수리할 수 없었습니다. A제곱 52호는 엔진 하나로 1512마일을 비행했고 한 임무에서 일본 전투기 14대를 격추했습니다. 두 번의 충돌 공격에서 살아남았고 10명의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제게 한 가지 부탁을 들어주세요. 저 좋아요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좋아요 하나하나가 유튜브에게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말할 거예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주세요. 저희는 매일 먼지 쌓인 기록 보관소에서 잊혀진 이야기들을 구출하고 있어요. 사수들과 승무원들에 대한 59경 기관총과 불굴의 의지로 싸운 이야기들을 말이죠. 실제 인물들, 진정한 영웅주의. 지금 바로 댓글로 어디서 시청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미국에서, 영국, 캐나다, 아니면 호주에서 보고 계신가요? 저희 커뮤니티는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닙니다. 이 기억들을 생생하게 유지하는 데 한몫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복무했던 분이 계신지도 알려주시고요. 그냥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첸과 A제곱 52호 승무원들이 침묵 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은 기억될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바로 그걸 실현하도록 돕고 있는 거죠.